내 삶의 운전석에 앉을 수 있는 방법, 지속 가능한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다른 효과 하나에 대해서 우리한테 소개해 주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조금 놀랐습니다. 외부의 적이 있어요. 그건 바로 내가 정말 이 책을 조금만 더 빨리 찾아서 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핵심만 딱 뽑아서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 커뮤니케이터 검색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의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자신이 원해서 사는 삶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나 다른 사람의 기대 아니면 사회적 기준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도 이 질문 앞에서 한동안 할 말을 잃고 정말 깊은 생각에 빠졌었는데요. 제가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정답을 찾아주고 동시에 내 삶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는 책을 한 권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바로 페터 비에리가 쓴 자기결정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은 제가 읽어본 결과 그냥 흔한 철학 에세이 아니면 자기계발서랑은 전혀 결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 삶을 정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나답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이면서 동시에 문학적인 대답이 담겨있는 책이었어요. 이 책의 작가는 페터 비에리라는 사람인데요. 아마 파스칼 메르시어란 이름으로 더 유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리스보넥 야간열차라는 소설 아실 텐데요. 그 소설을 쓴 파스칼 메르시어가 바로 페터 비에리의 필명입니다. 페터 비에리는 그렇게 소설도 잘 쓰는 작가지만 삶의 격이란 책은 독일 최고의 철학 에세이다 라는 칭찬을 받을 정도로 평당과 대중의 사랑을 모두 받은 작품이었는데요. 이 책은 그 삶의 격의 후속편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핵심만 딱 뽑아서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운전석에 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잘 녹아들어 있는 내용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자기결정인데요. 자기결정이란 건요, 사회적, 도덕적 규범 속에서 강제 없이 나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위한 결정이라고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자기결정과 이기적 욕망 추구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이기적 욕망 추구가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결정은 내가 납득한 방식으로 그리고 사회와 조화를 이루면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이런 거겠죠. 내가 어떤 물건이 필요하진 않지만 다들 갖고 있으니까, 아니면 사회적으로 유행이니까 그냥 덜컥 사버리는 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주변의 상황을 핑계 삼아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마음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거죠. 하지만 자기결정적 소비는 남들의 시선 아니면 사회적 유행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 가치관에 맞고 그리고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소비하는 것, 이건 바로 자기결정적 소비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흔히 말하는 명품을 사더라도 남들의 시선에 휩쓸려서 사는 건지, 아니면 내 가치관에 맞고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소비하는 건지에 따라서 어떤 것은 무분별한 이기적 소비가 되는 거고, 어떤 것은 자기결정적 소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가 납득한 방식으로 이 차이를 구분하는 게 자기결정적 삶을 살 수 있는 첫 번째 기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가는 이 자기결정적 삶을 위한 또 하나의 핵심 조건을 이야기하는데요. 자아상과 실제 나의 행동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자아상은 말 그대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생각인데요. 우리 삶이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자아상과 조화롭게 어울릴 때, 그때 비로소 자기결정적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자아상과 전혀 맞지 않는 선택, 행동이라는 거는 그 자체로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 나와 어울리지 않는 선택이라는 소리니까요. 그래서 작가는 올바른 자아상, 그러니까 정말 나를 담을 수 있고 정말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자아상을 찾는 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를 정확하게 알기,
다시 말해서 자기 인식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작가는 자기 인식이라는 게 그냥 뜬구름 잡는 뭐 철학적 사상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결정적 삶,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그리고 행복을 위한 아주 구체적인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기 인식을 할 수만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되고요. 자아상과 내 실제적 행동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 인식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인식함은 대체로 대상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성의 궤도를 인식하고 있다고 해서 그 행성의 궤도를 바꾸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작가는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 그리고 바람을 이야기할 땐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생각이나 경험 그리고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근거를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생기는 파장은 너무나 힘이 세고 깊은 곳에서 울림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의 인식은 인식된 것에 개입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불분명했던,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았던 감정이나 생각, 경험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다면 새로운 개념적 정체성을 찾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내가 했던 경험이나 내가 느낀 감정이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이었구나 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작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하게 되기도 하고요, 내가 진짜 원하는 자아상을 그릴 수 있는 그 밑그림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작가는 자기인식의 또 다른 효과 하나에 대해서 우리한테 소개해 주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조금 놀랐습니다. 작가의 통찰력에 놀랐고 되게 기발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작가는 인간관계 진실성에 있어서도 자기인식이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조금 의외잖아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설명을 들어보면 납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안다는 것, 나를 확실히 안다는 거는 타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나의 생각, 그리고 타인이 어떤 사람이면 좋겠는지에 대한 나의 생각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관계를 이제 이어나가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정말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특히 친구나 연인 사이에 이런 일이 되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왜 저런 생각을 할까?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상황들의 대부분이 실제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생각과 내가 기대하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뒤섞이면서 혼동되면서 오는 그런 오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야기되는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을 직접 겪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이런 일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타인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하고 그를 더 이해하려고 하는 다양한 행동들을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작가의 말처럼 내가 내 인식을 강화하고 내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힘을 키울 수 있다면 이런 문제를 생기지 않게 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인식이라는 게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구나, 나를 아주 훤히 비춰주는 거울이 있다면 그 거울이 타인도 훤히 비춰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에 대한 인식을 확고하게 한다면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나 힘도 키울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진지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인식이 나 그리고 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한 작가는 이 자기인식의 힘을 키울 수 있는 방법도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방법이 되게 특별하면서도 철학적인 어떤 방법이라 개인적으로는 되게 놀라우면서도 공감이 갔던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그중 하나는 바로 자신이 평생 지녀온 언어적 습관과 멀어질 것이었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알고 있다고 믿는 것들의 대부분이 정말 우리 안에서 발현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언어를 그대로 따라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성공했다 라는 말을 들으면은 다들 어떤 게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상당한 부를 축적했다거나 아니면 유명세를 얻었다거나 이런 걸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성공의 본래 뜻 혹시 알고 계세요? 성공은 목적한 것을 이루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더라도
내가 세운 계획만 실천을 해냈다면 누구나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사회적 그리고 관습적 언어 사용 때문에 성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부자, 명예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작가는 이런 맹목적 언어 습관에 대한 촉을 세워나가다 보면 성숙하고 독립적인 사고가 가능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들의 정확한 뜻을 한번 찾아보고 그 단어의 뜻을 알게 된 경위 그리고 경험을 다시 한번 상기해봐라 라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와 효능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그 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겪었던 일을 말로 표현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할 경우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동안 틀림없다고 확신하던 생각에 대한 증거를 다시금 살펴볼 때 그 확신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느낀 경험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식함은 인식된 것을 비로소 완성한다. 어떤 것의 말함은 말해진 내용을 형성한다. 작가의 말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단순히 언어 소통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을 바꿔놓을 수도 있고요. 나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어쩌면은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을 의식의 세계로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을 가진 것,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작가가 이제 본인의 언어 습관을 점검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렇게 방법에 대해서 알려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적 근거도 없고 그 어떤 철학적 근거도 없지만 제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거냐면 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오늘의 나를 한 문장으로 정의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나는 바쁜 하루를 보낸 성실한 사람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문장에 쓰인 단어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 단어들이 정말 오늘의 나를 잘 담아내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는 거죠. 내가 바빴다고 단어를 썼는데 정말 내가 바빴을까? 그냥 오늘 조금 피곤했는데 그 피곤함을 바빴다라고 표현한 거 아닐까? 내가 성실했다? 나는 뭘 했길래 성실했지? 어떤 부분에서 성실했다고 느낀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혹시나 어떤 단어가 정말 내가 한 오늘의 행동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은 다른 것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뭐 성실했다 대신에 오늘 계획을 다 실천한으로 바꾼다거나 바쁜 하루 대신 뭐 휴식 시간이 평소보다 적었던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확인하면서 동시에 내가 쓰는 단어들이 정말 피상적인 껍데기만 있는 단어인지 아니면은 내 감정을 정말 잘 포함할 수 있는 단어인지 그리고 단어의 뜻과 내 생각이 일치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매일매일 한 문장으로 나를 표현해 가다 보면 나중에 이게 쌓여서 나라는 사람의 자아상을 만드는데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하기엔 너무나 허접하고 너무나 대충 만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순 없고 제가 저 혼자서 임상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기 인식을 통한 자아상을 확립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외부의 적이 있어요. 그건 바로 타인입니다. 타인은 전적으로 자기 결정적 삶에 아주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 그리고 사회적 관습적 태도가 우리를 생소한 삶 속으로 밀어넣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미디어나 뭐 뉴스, 광고, 정치적 연설 같은 것은 특별히 조심해야 되고요. 부모님 그리고 친구처럼 가까운 존재에 대해서도 항상 조종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작가는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하는 그런 연습을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의 근거가 정말 내 안에서 분출된 것일까? 사회나 문화적 관습에 의한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식의 질문을 계속해서 자신에게 던지라는 거죠. 이를 바탕으로 외부와의 개입이라는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타인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꽤나 큰 힘과 용기가 됐거든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타인은 어디까지나 타인에 불과하며 그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우리 자신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오직 그들만의 문제인 수만 가지 요인에 의해 그 평가가 왜곡되고 부정적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결정적 삶은 이러한 낯섦도 견뎌낸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 그리스 로마 시대의 철학자 그룹인 그 스토아파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엔 최선을 다하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노력이나 신경을 기울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통제 이분법이란 이름으로 불렀거든요. 근데 저는 이 피터 비에리가 말한 타인에 대한 정의에서 이 통제 이분법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타인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거를 정말 너무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뭐 조회수가 안 나오고 추천도 안 눌리고 뭐 댓글이 안 달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막 조종해서 그걸 하게 할 수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좋아요를 얻고 구독을 하게 하는 방법은 최대한 좋은 영상을 만들고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내가 타인의 행동, 타인의 결정, 타인의 판단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것처럼 그 타인들도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하는 결정에 그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이나 뭐 눈치 같은 거 볼 필요 없이 내가 생각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우직하게 밀고 나가면 된다는 거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나에게 집중하면서 타인의 어떤 말이나 생각 같은 거는 비처럼, 음악처럼 그냥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아마 자기 결정적 삶을 위한 되게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한 책, 이 자기결정이란 책은요, 제가 평소에 읽었던 철학 에세이나 자기계발서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단순히 더 나은 삶을 위한 조언이나 충고, 제언, 이걸 뛰어넘어서 왜 그래야 하는지 그 근원을 아주 철학적으로 파고든 그런 책이었습니다. 덕분에 그런 책들을 읽을 때 왜 그래야 하지? 라는 의문이 조금 사그라들면서 자기결정적 삶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저항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100페이지도 안 되는 그런 짧은 분량 안에 아주 꽉 채워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정말 모든 게 핵심이라고 생각될 만큼 밀도가 아주 높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직접 사서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책에 대한 저의 한 줄 평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개발이 아닌 자기 결정의 길을 열어주는 인생의 지침서. 네, 오늘의 부깅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책,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즐거운 독서 생활 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십시오.